2027년에 로보택시의 시작이 될 텐데 로보택시가 시행되면 주가는 또 한 번 오르겠지만 로보택시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기술이 FSD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FSD 구독자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2025년과 2026년에는 이것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미국에서 만약에 AI 정부가 효과를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각국에도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리콘 자본이 미국의 방산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 팔란티어도 있다. 자, 양자 컴퓨터 기준에서 비트코인 자산 해킹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박사님이 이전에 김작가TV 몇 번 출연하셔서 아이고. 테슬라를 엄청나게 추천을 하셨는데 주가가 안 좋을 때도. 네, 주가 안 좋을 때.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40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얼마인지 420인가 10인가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른 이유는 점검은 해야 되니까요. 테슬라 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저도 이번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400가 넘으면 좀 팔 거를 생각을 하겠다. 물론 그 앞에 조건을 붙였어요.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죠. 모든 분들이 다 추측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트럼프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효과가 있으면서 테슬라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2025년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특히 트럼프가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1기 행정부와 다르게 2기 행정부는 어떠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3년차, 4년차에는 권력의 힘이 빠지는 이러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렇죠. 임기가 한 번 더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 초반인 2025년과 2026년에 대부분 일론 머스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럼 조기에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러한 국가가 허가 산업 속에서 포괄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 또는 한쪽 더 나가서는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의 가격 상승들을 이끌어내 왔고요. 사실은 이것은 펀다멘탈이라기보다는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펀다멘탈의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땡스기빙 홀리데이 시즌에 V13, 즉 버전 13의 FSD가 공개가 돼버린 거죠. 저도 이것은 2025년에나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추수감사절 선물처럼 물론 모든 차량에게 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일부 차량이면 됐지만 이 13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개입 없이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이 통계들은 아직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테슬라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래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버전 12.5나 뭐 12.5.2나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얼마 정도를 간 다음에 인간의 개입이 발생한 데가 있는데요. 13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FSD 드라이버를 하시면서 유튜브에다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트래픽을 생각해서 대단히 또 주관적으로 되게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서 AI 드라이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AI 드라이버라는 채널 가시면 대단히 전문가세요. 전문가시면서 대단히 채널 수도 많고 구독자 수도 많고 여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에서 12 갈 때보다 12에서 13 가는 것은 확실하게 더 큰 점프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얘기한 것은 12에서 13의 성능 개선은 500%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항상 틀린 적은 없고 이건 검증돼야 되는 건데 이 AI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V13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V13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의 거의 끝부분까지 와 있다. 라는 긍정적인 기술에 대한 펀다멘탈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주가가 더 치솟고 있는 거고요. 또 어제 신고가를 갱신한 거에서는 GM의 크루즈 포기가 대단히 큽니다. GM이 지금 크루즈에 썼던 돈이 미국 달러로 100억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15조 돈을 쓴 거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썼고요. 물론 그 전에 포드 같은 경우도 포기했죠. 포드는 폭스바겐과 같이 있었는데 포드는 2배 이상을 썼습니다. 2배 이상을 썼는데도 포드도 포기했고 GM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레벨 3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제한적 영역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상승 기대도 지금 거의 없고요. 사실 일본 기업들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연들을 못 보여주고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기아차도 여러 군데 투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업들, 영국 기업들, 그다음에 캐나다 기업들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또 한국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지만 시연을 보여주면서 어떤 자율주행을 가지고 로보택시의 어떤 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국 기업과 테슬라만 남았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는 것이 하나가 있죠.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중국의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 바이두, 그다음에 샤이펑, 그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리 아우토, 뭐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 말과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테슬라 외에는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경쟁 시장에서 전통적인 차 기업들이 거의 퇴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고 있다.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테슬라만 이 자율주행 FSD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 모델로 BMW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도 테슬라의 FSD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테슬라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이 기대치들이 지금 최고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경쟁자들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게 네. 앞으로 테슬라의 독주를 이끌 수 있는 맞습니다. 거가 지금 징조가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지금 말씀이 지금 경쟁자가 지금 남은 게 미국에서는 구글 웨이모, 그 다음에 중국이,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가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 구글의 웨이모와 중국의 경쟁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웨이모하고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리아우토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죠. 라이다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평균 그 자동차의 그 가격이 2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워낙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중국은 그 장비 비용을 낮추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또 원격 조정도 위험할 경우에 원격 조정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완전 자율주행을 먼저 가서 이런 원격 주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엣지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코너 케이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자면은 원웨이 일방 통행으로 들어갔는데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에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원격 조정을 해서 차를 빼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드는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도 나오지 않고 수익률도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구글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바이두가 하는 아폴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 HD, 그러니까 대단히 고해상도 그 지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넘어서서. 그러면 그 지역마다 다시 다 촬영을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고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 차원에서. 네. 근데 테슬라의 방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전 온리로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 레이더를 안 쓰냐 써요. 학습할 때는.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테슬라의 차량에서는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하지만 학습할 때는 테슬라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단히 비용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모든 차량에 이미 FSD가 작동될 수 있는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독을 신청하고 그 국가에서 그 차량을 허가만 해주면 그 소프트웨어를 허가만 해주면 언제든지 그 다음 날로부터 쓸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생산한 700만 대 중에서 약 600만 대가 지금 사용 가능하다. 라는 거고 앞으로 이것들이 100만 대, 200만 대씩 계속 추가된다면 1000만 대, 2000만 대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라이센스로 간다면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훨씬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는 거고 이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은 최소 예를 들자면 전문가들도 이거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약 80%의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1000만 대가 다 사용할 건 아니겠지만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로 늘어나는데 월 90달러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수익률이 80%가 나와버리면 뭐 거의 80달러를 뭐 300만 대에서 또는 500만 대, 600만 대에서 매달 벌어들이는 거가 되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부분에서 지금은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기대 가치라는 거고 이것이 펀더멘탈로 잡히기 시작하는 순간 즉 미국에서 FSD 구독자가 확 늘어나는 순간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중국에서 이것이 허가되는 것이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장에서 가장 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FSD가 구독자들을 늘려나간다라면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재무제표상으로는 전 2025년부터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5년의 도전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0일 날 위 로봇 행사에서도 발표를 했던 것처럼 2025년에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중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 즉 운전석에 사람이 안 앉아도 되고 운전석에 사람이 졸고 있어도 되고 운전석에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감독하에서 전방 주시와 스티어링 휠에 대한 운전대에 대한 주시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거든요. 이것 없이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흔히 말해서 이것이 웨이모가 하는 이런 로보택시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이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썬텐된 차량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 한국 특수 차량에는 이렇게 썬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리에서 갑자기 많은 차들이 지나
지나다니는데 운전석이 사람이 안 앉아 있거나 운전석에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는데도 차들이 막 돌아간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도전은 뭐냐면 만약에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거는 테슬라 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는 가장 큰 도전을 테슬라가 맡게 될 건데 만약에 큰 사고 없이 큰 무리 없이 이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것 자체로도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이 테스트가 없으면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정부를 해도.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작동하는 로보택시가 가능하기 위한 허가를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테스트는 반드시 사전에 필요하고요. 이 테스트가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구독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2025년 테슬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의 테스트 주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언론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 이것이 실수하거나 사고를 낸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한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왜냐하면 이제는 FSD에서 거리적거리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기술적 장애가 완전 해결되는 거고 제도적인 장애도 해소가 되는 거고 그때쯤 되면 중국에서도 허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테슬라에게 2025년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FSD V13을 하는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내년에 언제쯤?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상반기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13의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V13으로 하게 될지 조금 더 진화된 13.5로 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테슬라가 서프라이징으로 지금 12에서 13 지금 1년 만에 나왔거든요. 항상 그걸 미리 준비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때는 14를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나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자율주행은 지금 버전 13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텍사스 지역에서의 이 엣지 케이스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 느껴보셨겠지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대단히 운전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보호 좌회전을 자율주행이 해낸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공사 현장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고 현장들, 그리고 갑자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점수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버전 13이나 버전 12에 대한 평가들 중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차량을 빠른 속도로 비켜주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나머지 이제 뭐 유턴을 한다든지 이런 건 평가가 좋아요. 이러한 우리가 항상 앰뷸런스가 지나다니는 건 아니니까 앰뷸런스 차가 어떤 도로에서 어떤 상황에 지나다닐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허가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테슬라가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상태죠. 네. 근데 그거를 FSD까지 다 허가를 해주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지 않나요? 중국은 초기에 이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전환은 1단계가 내연기관에서의 전기차로 전환이었고 2단계가 전기차 위에 소프트웨어를 얹혀내는 것, 즉 자율주행을 얹혀내는 건데요. 중국은 1단계를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2024년 5월에 중국 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 어디서? 자율주행에서. 그래서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우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율주행 도시가 되겠다. 뭐 이런 도시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대단히 지금 대대적으로 자율주행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항상 매기 효과를 노립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진출할 때는 5대5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진출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진출하고 있죠. 모든 기업들. 폭스바겐부터 GM까지, 토요타까지. 유일한 예외 기업이 테슬라죠. 테슬라는 100% 자기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것 부분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이끌어내면서 선도적인 어떤 테슬라의 차량들이 매기 효과로 존재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도전 의식과 경쟁 의식들을 중국 기업들에게 주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FSD는 뿐만이 아니라 오토파일럿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여러분 중국에서 테슬라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보안 문제가 큽니다.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글 지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도 서버를 한국에다가 명시적으로 배치할 것.
그리고 이것을 언제든지 안전당국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지도 정보에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안보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요구했는데 구글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구글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갖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토파일럿이 그러한 정보도 못 갖고 지도 자체도 제한적이었지만 특정 지역 군사 보안시설로 가게 되면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되게 반쪽짜리 그거였는데 요번에 그 중국에서 그걸 풀어줬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중국과 관련된 자율주행 FSD 서버는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지도는 바이두가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회사입니다. 바이두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쓰겠다. 이러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서 제한적 허가가 이루어졌고 지금 FSD가 전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의 일부 도시에서 테스트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가해 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상하이에서 일부 제한된 도로에서 FSD를 이미 테슬라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기차 1단계 국면에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풀어줌으로써 경쟁을 갖다가 중국 내에서 강화시켰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를 풀어줌으로써 테슬라 수준으로 중국 자동 자율주행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이건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중국의 미중 무역 갈등을 할 때는 민주당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시진핑을 내려앉혀야 된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러 번 아신 것처럼 미중 갈등을 2016년 임기 1기 때도 미중 갈등을 사실은 트럼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때도 애플은 제외시켜줬어요. 애플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제외를 시켜줬어요. 아마존으로 수입되는 것은 대단히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수입되는 중국품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러니까 분명히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를 갖다가 지금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랑 가장 절친한 동맹인데 일론 머스크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중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테슬라한테 잘해주는데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도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만 이런 정국에서도 모든 정부들이 이러한 부분과 딜을 하려고 해요. 트럼프와는.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2배 이상 더 수입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심지어는 위스키 수입량을 늘리겠다. 뭐 이러면서 뭔가 주고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또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해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심지어 트럼프의 취임식 때 시진핑이 올 수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뉴스까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하고 뭔가 싸우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밝히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외에는 전기차 성장의 속도와 경쟁이 제일 빠른 게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 압도적이죠. 근데 중국의 그 전기차가 미국의 수출이 지금 현재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 아닌가요? 100% 막혀 있죠. 지금 중국은 그럼 현재 어떤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예, 중국은 우선은 샤오펑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국에서 기술적으로 테슬라를 많이 흉내내는 기업이 있죠. 여기 대표가 얼마 전에 미국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아디가 뭐 글로벌 넘버원이 되냐, 뭐 어느 회사가 되는지, 뭐 샤오미가 되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관심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 여하튼 글로벌 넘버원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고 수출량이 일본을 이미 2023년에 제꼈잖아요. 자동차 수출량을 이거를 계속해서 확대해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100% 관세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조처를 취하는 것을 2027년과 2030년 단계별로 해서 스마트 기능이 있는 자동차. 사실상 지금 모든 전기차는 스마트 기능이 있죠. 이것은 국가 안보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걸로 해서 금지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차 들어가기 힘들고 또 사실은 또 이제 비아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려고 했던 건 그럼 북미 자유무역 조약이 있으니까 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세를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 또한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먹히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비아디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2등이고요. 국가별로 보면 2등이 태국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등이 있는데 유럽연합을 합치면 물론 유럽연합이 2등이에요. 1등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던 시장들을 갖다가 지금 다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량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남미 그리고 유럽연합은 관세가 올랐어도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 오르는 게 뭐 20,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돌핀이라든지 저가 차량들을 공세를 내놓는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오버카파시티라는 이제 과잉 생산이라는 논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이런 데가 뭐냐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죠. 오버캐퍼시티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1000대만 생산하면 될 것을 갖다가 10만 대를 생산하면요 훨씬 더 비용이 낮아집니다. 대당 평균 가격이 낮아지죠. 훨씬 더 원자재 가격도 우리가 많이 만드니까. 많이 만드니까요. 그렇게 되면 많이 못 팔더라도 요 각각의 가격들을 낮춰가지고 외국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그러니까 과잉 시장에다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경쟁사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거는 불공정한 경쟁이니 우리는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를 높이지 않으면은 불공정 경쟁에서 또 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차들이 2022년에 중국차하고 2023년에 중국차가 다르고 2024년에 중국차가 2023년하고 다르다고 평가를 해요. 매년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차는 지금 뭐 아마 여기 댓글에도 쓰실 텐데 그럼 너가 먼저 타봐라부터 시작해서 하실 것 같은데 네. 안전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유럽연합에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 미국이 오죽했으면 100%를 막 관세를 해서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은 지금 중국차가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에 있는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는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 2024년 1월 말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그 어닝콜 때 2024년 1월에 있었던 1월 말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보호장치가 없으면 관세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거나 다양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중국 차들이 기존에 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을 파괴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 기억납니다. 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쟁력을 있게 만들었던 것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원래 2,000여 개의 전기차 기업을 육성을 했었고 네. 이것이 100여 개로 줄면서 특정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이 기술들을 갖다 총합시키는 방향으로 기술력들을 끌어올렸던 거고 지금 이 100여 개도 10여 개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여러분 저평가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미국이 지고 있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패권을 중국에게 앞으로 뺏길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죠. 미국은 이제 테슬라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에 두 번째 테슬라 도전, 첫 번째 테슬라 도전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어떠한 FSD 테스트, 주행 테스트라고 본다라면 두 번째 테슬라에게 도전은 이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이 부분이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2025년에는 뉴 모델 S 복수를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모델 Q가 됐던 뭐 중국을 위한 모델 Q가 됐던 또는 뭐 모델 2.5가 됐던 모델 2가 됐던 또는 모델 3나 모델 Y의 저가 버전이 됐던 차량이 두세 대가 출격을 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포더블 프라이스라고 했어요. 어포더블이라는 영어는 뭐냐면 중저가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만한 가격.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차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도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와 같은 방식으로 FSD를 지금 준비하는 데는 샤오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 경쟁력은 중국을 아직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들이 스무스 있게 큰 갈등 없이 내년에 생산이 돼야 돼요. 큰 갈등이라는 것은 신규 모델을 나갈 때 양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신규 모델을 나가면 사람들이 기다려야지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다 예약 신청을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쏟아져야 되는데 한 주에 뭐 막 10,000대, 뭐 1,000대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 사이버 트럭이 그랬잖아요. 이러면 대기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판매를 못하는. 그래서 판매 실적이 떨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고 결정한다는 건 모델 3하고 모델 Y에 대해서 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양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신모델 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모델을 양산을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빠르게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2025년에 되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 있잖아요. 요건 언제부터 출시되고 어떻게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202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25년에는 저가 전기차 모델이 나오는 거고. 네네. 그리고 FSD에 대한 어차피 사이버 캡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보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 허가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 주행이 있어야 돼요. 그 시험 주행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주행 없이 사이버 캡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된 다음에 이제 정부의 허가 나오는 기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흔히 말하는 인수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 트럼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정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뭐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방정부에서 한 큐에 결정하겠다. 뭐 주마다 막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에서 그냥 결정하면 모든 주에서 다 통하는 그런 입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도 좀 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25년에는 사이버캡, 이 로보택시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제도적인 준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2026년 이제 저는 하반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maybe 2026년인데 그래도 2027년 전에는 될 거야. 그건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타임라인은 정확하게 지킨 적은 여러분 별로 없는 건 아시잖아요. 없죠.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지켰죠. 네, 언젠가는 안 지킨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늦게 지키죠. 그래서 저는 2027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2027년에 로보택시의 시작이 될 텐데 로보택시가 시행되면은 주가는 또 한 번 오르겠지만 로보택시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기술이 FSD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SD 구독자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2025년과 2026년에는. 그래서 이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로보택시의 효과가 반 이상은 미리 사전에 반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율주행 시장 도래했던 택시 시장에도 그럼 굉장히 변화가 클 것 같아요. 그 FSD랑 로보택시 그거 관련된 걸 얘기하면서 우버가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여러분, 우버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이버캡은 허가도 허가지만 여기서 지금 허가는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한 허가예요. 그러면 로보택시는 자동으로 허가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언슈퍼바이즈드가 허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했다가는 사이버캡 몇 대는 불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타다금지법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미 우버에 의해서 뉴욕에 있는 옐로우게 택시 시장이 많이 이미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때도 여러분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만 분신하신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도 분신이 있었어요. 물론 동양계 운전사 하셨지만 근데 이 분신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캡은 우선은 소도시 중심으로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소도시에도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정치 사회적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술이 완벽하다고 해서 내일부터 사이버캡이 확 돌아다니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우버에게 경쟁이 되죠. 그래서 우버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에 다각화도 하고 있지만 우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하고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여러분 LA하고 이제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여러분 여행을 가셔도 우버를 앱을 키시면 거기에서 웨이모를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버 또한 로보택시를 구글과 함께 하면서 테슬라에게 저항 전선을 키려고 하는 건데 테슬라는 이제 한꺼번에 우르르 되는 거니까 테슬라가 점점 로보택시 수준으로 즉 언슈퍼바이즈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버에 대한 두려움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사님은 나중에 구글 웨이모도 시장에서 빠질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왠지 금융 경제에서 밀리면서.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도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곧 적용할 거라고 보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우리가 알고 계신 여러분 생성 AI에 있었던 이 기본적인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 또한 자율주행에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말들 강정수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거대 언어 모델은 토큰화합니다. 언어를. 그래서 강정수를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도 있고 강과 정수, 성과 이름을 나눠가지고 first name과 last name을 나눠가지고 두 개의 토큰으로 볼 수도 있고 이 토큰 간의 관계와 토큰 간의 확률적 관계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량에도 자율주행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차량 한 대가 다 토큰이에요. 그럼 비보호 좌회전할 때 A라는 토큰이 지나온 다음에 나는 좌회전할 것인지 B라는 토큰이 들어올 때 다음에 좌회전할지 C라는 토큰이 지나간 다음에 좌회전할지 이것도 확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AI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은 AI 연구에서도 웨이모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R&D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지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이렇게 한 대당 20만 달러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격 운전사를 배치해야 되고 여기 엄청난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수익률이 몇 프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는 속도가 느릴 것이다. 테슬라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생산도 하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대기아차 후보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은 뭐 제규어라든지 이런 곳이랑 뭐 볼보랑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자기가 생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특수 차량이라는 부분들, 특수 차량의 생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웨이모의 확장성에는 웨이모의 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확장성 자체가 한계가 대단히 경제적 확장성이 낮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또 로봇 산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로봇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죠. 하나가 이제
로봇도 AI에서 작동되는 거니까 네. 이 AI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진화된 배터리가 가야 된다. 왜냐면 얘가 일하다가 1시간마다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 없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구동기, 모터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모터들이 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DOF라는 겁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인간의 손이 27인가 28의 DOF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로봇이 한 23, 뭐 4 정도가 왔다면서 22인가? 그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22까지 왔어요. 22까지. 그러니까 대단히 근접해지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것이 28까지 가야 됩니다. 27이나 28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체하려는 노동이 그러니까 피규어를 보시면 돼요. 피규어가 지금 BMW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일로 옮기는 걸 하거든요. 대단히 느리게 옮겨요. 이렇게 옮기는 건요. 로봇 팔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냐면 공장에서 필요하다라면은 특히 제가 많은 비유를 했는데 하니스 작업이라고 해서 배선 작업이 있어요. 전선줄을. 이 차차 안에 보면 전선줄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까지 어떤 로봇 팔로도 못하고 있어요. 대단히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다 자동차 공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선 작업을 하려면 DOF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의 DOF가 대단히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좋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 그리고 4680 이게 넥스트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런 것들이 테슬라 다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FSD가 지금 버전 13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한 옵티머스의 작동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 세 개의 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 맞으면 이것이 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굳이 옵티머스를 위해서 AI 투자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파인 튜닝은 합니다만 네. 즉 자동차에 투자하면은 자동차에 FSD에 투자하면은 옵티머스까지 가는 거고 자동차에 배터리에 투자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모터에 투자라면은 DOF를 할 수 있는 정밀한 모터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2만 내고 싶다. 옵티머스를. 그러려면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해야 $2만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맞추기 위해서는 100만 대가 생산돼야 된다는 거고 이 정도가 생산되지 않으면 가격을 $2만 못 맞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굳이 $2만 달러에 맞출 필요 있나? 이 정도면 $20만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 도입하려면요.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든지 반복적인 일. 그러려면요.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돼요. AS 비용까지 쳐서. 그럼 누가 공장에 도입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최저임금보다 도입되려면 $2만 수준을 가야 이거를 만약에 5년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왜냐면 여기 AS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도 충전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2만 정도가 돼야 시장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근데 계속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2025년에 약 1000대 정도를 기가 팩토리에 투입하겠다. 이것도 2025년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 세 번째 챌린지가 나오는 거죠. 테슬라가. 정말 옵티머스 1000대를 해야 되는 거고 2026년대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는 5만 대를 생산하는 겁니다. 아직 100만 대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2026년이. 근데 이것도 1년씩은 지연될 수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1000대, 5만 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이것 또한 테슬라의 주가를 저는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대와 5만 대의 이 마일스톤이 지켜만 진다라면 그 다음에 100만 대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1000대, 5만 대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대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DOF가 인간의 손과 유사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뇌 역할을 하는 FSD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이 1000대가 시범 운영에서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대체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이 돼야 5만 대를 생산해서 테슬라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구매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매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구매처에서도 발생했더니 훨씬 더 인간 노동자보다 훨씬 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매가 될 거고 이 판매가 시장이 확정되어야 시장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100만 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대량 생산 들어가면 저는 테슬라의 기업 평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멘트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죠. 벌써 $400를 넘었죠. 네, 69%죠 올랐죠. 네. 지금 미래를 어디까지 끌어당겼는지 모르겠긴 한데 물론 저도 테슬라 주주이긴 하지만 테슬라 가치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전을 제가 세 가지 도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도전이 아니라 대단히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을 특히 2025년 1분기부터 가동을 하게 되는 상하이 메가팩 공장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줄 텐데 이것 자체가 테슬라의 주가를 갖다가 막 2배,
3배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도전에서 테슬라가 2025년에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라면 이것이 펀다멘탈이죠. 네. 이것이 펀다멘탈이죠. 세 가지 도전은 말씀드렸던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FSD에 대한 언슈퍼바이즈드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여론에서도 좋은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차 모델이 문제없이 램프업을 양산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들을 끌어올리는 것. 그러면서 차 컴퍼니로서도 의미 있는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중국차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라인업이 구축되었다라고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옵티머스의 1000대 옵티머스를 갖다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작동시켜내는 것. 이 크게 볼 때는 이 세 가지 도전을 2025년에 테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기대했고 바라는 것처럼 다 해결해낸다라면 저는 이것은 펀다멘탈 상에서의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기대치가 이 기대치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이 기대치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 기대치를 만족시켜줘 버린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기대치 중에서 뭐 한두 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정말 예상대로 뭐 이번에 12월에 있을 페드 연준에서는 저는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대단히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예를 들자라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좋은 효과.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땐 경제가 잘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미국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이라도 계속해서 경제의 불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미국도 다른 나라가 잘 돼야지 미국도 잘 되는 조건들이 좋은 거잖아요. 다른 시장이 유럽 시장이 잘 되고 수출 시장이 커져야 되는 건데 수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미국 혼자 뭐 유화독전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경제적 성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전제 조건을 깔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즘 겪었던 우리가 2023년, 2024년 겪었던 그 테슬라 주가의 큰 변동성에는 많은 부분 미국 경제에 어려웠던 부분들, 고금리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말씀하신 세 가지들이 다 달성되면 미국의 시가총액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바뀌죠. 자, 그러면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게 지금 미래의 기술인데 되게 성큼 가까이 왔다. 네. 그것의 도전은 내년에 다 결정 날 거다. 그런 거에서 관심 가지고 투자한다면 박사님께서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역시 테슬라가 지금도 1순위인가요? 네, 지금도 1순위죠. 제가 사실은 테슬라만 갖고 있다가 조금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는 한국 주식은 한 번도 구매한 역사가 없습니다만 현명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어요. 저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제표인데 지금 뭐 예를 들자라면 팔란티어라든지 요즘 팔란티어를 좀 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투자 액수가 좀 작긴 하지만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저는 메타도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롱 메타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마존은 못했고요. 그다음에 로켓랩도 저는 조기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몇 가지 기업들이 저는 성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 대만 기업으로서는 지금 이 부분은 투자를 고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폭스콘의 성장 가능성 또한 폭스콘이 지금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갖다가 화이트 레벨로, 그러니까 폭스콘은 전기차에 있어서 TSMC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의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TSMC가 생산해도 이거는 TSMC라는 레이블이 붙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레이블이 붙여서 판매되는 것처럼 폭스콘은 원하는 기업별로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이 인도 시장하고 지금 미국 시장 공략이 내년부터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폭스콘도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차원이지만 주식을 구매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미국 주식 팔란티어랑 메타 요거를 담으신 이유는 뭘까요? 팔란티어는 우선은 가지고 있는 우선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히 이번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엔 저도 도덕적으로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건데요. 전쟁의 기술에서 발전한 건 맞습니다. 특히 그렇죠.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점프업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전쟁이 나자마자 일주일 내로 팔란티어 대표가 젤렌스키를 만나러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갔죠. 그리고 무상으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합니다. 그 대신 무상으로 모든 데이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방어선을 이 팔란티어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팔란티어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되게 이종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면서 워룸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작전사령부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20, 30명 앉아 있잖아요. 2명 앉아 있게 만들었어요.
장군들만 앉아가지고 결정만 하는 거죠. 데이터가 분석을 다 해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 효율적으로 네. 대단히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던 걸 했고, 팔란티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만들어줘서 기업단에서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이 중간 관리 없이도 빠르게 경영 결정을,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의사결정자들이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군사용어로는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용어로는 파운더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파운더리 매출이, 즉 비즈니스 매출이 대단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즉 거버먼트 영역에서 확립했던 소프트웨어 파워를, AI 파워를, 또는 데이터 흔히 온톨로지 기술이죠. 이것의 파워를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전가시키면서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맞아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의도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즈라고 하는 이제 효율성 위원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이 효율성 부분이 위원회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에서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돈을 아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아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7, 8, 9급 인건비 아껴봤자 얼마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급, 4급, 3급 이런 사람들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고연봉의 고위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이죠. 자,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다 보고서 정리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들이 업무의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AI 정부 이런 걸 내걸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터 AI 정보를 내걸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이 보고 체계를 간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이 고위직 인력을 많은 부분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미국에서 만약에 AI 정부가 효과를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각국에도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의 효율성들을 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12월 5일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픈 AI하고 엔드릴이라는 곳에서 협업을 하게 하면서 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을 했잖아요. 엔드릴은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곳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위원회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국방부에는 또 없어. 인건비와 국방비에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를 줄이기도 어렵고요. 미국에서 의료비 줄이기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안 좋은 미국의 의료 상황에서 더 줄일 수는 없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완전히 돌맞는 짓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국방비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많은 세계적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것은 재래식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무가 되게 좋은 지대지 미사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현무가 우리나라 막 뭐 많이 만들어서 50발 만들었어요. 50발 만들었는데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럼 50발 또 만들려면요 1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퍼, 그러니까 더욱더 싸고 더욱더 faster,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대표적으로는 드론 같은 거겠죠. 그 드론 같은 것들은 그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드론하고 크루즈 미사일 간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도 드론처럼 발사해버리는 거고 비용도 크루즈 미사일 100분의 1로 가려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F-35 필요 없다라고 저기 무슨 필요 있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F-35는 여러분 미국의 전략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드릴에서 만들고 있는 무인 전투기, 이제 무인 드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론은 빠르게 나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엔드릴에서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F-35하고 똑같은 마하의 속도로 나를 수 있는 무인 전투기예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도 마하의 속도로 날라요. 그런데 이것이 드론처럼 날아가거든요. 비용은 다 100분의 1씩이에요. F-35하고 전통적인 크루즈 미사일에 비해서. 대단히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상업에서 쓰고 있는 부품들을 쓰기 때문에 되게 모듈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되게 패스트하고 치퍼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또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예요. 이 실리콘밸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한국의 방사는 물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좋아질지 아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방산 9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프라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디스럽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도 엄청난 로비력이 있으니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초기에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제이디 벤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는 피터틸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실리콘 자본이 미국의 방산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중심에 팔란티어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은 펠런티어 주가 오른 걸 가지고 AI 사이클 중심이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 건가. 이번에 또 책도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이런 책도 출간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이제 AI 에이전트 이전에 우리가 AI라고 할 수 있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오픈AI에서는 그걸 레벨 1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챗 GPT를 쓴다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쓴다든지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1.0인 거고 2.0은 이제 오원처럼 추리를 잘하는 것들 3.0이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 에이전트에 페런티어가 쓰고 있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에이전트들이고 AI 검색도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도구나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그 전에 있었던 AI는 이미 학습된 거에서 결과만을 추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죠.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이 생성 AI의 특징이란다면 AI 에이전트는 이 친구가 우리 다른 지식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사이트에서 부킹 사이트를 가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한다든지 호텔을 예약을 한다든지 물건을 구매해 준다든지 뭔가를 주문을 해준다든지 KTX 표를 취소를 해준다든지 가서 얘기가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의 요구사항들을 실현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AI 서비스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뭘로 비유하냐면 이 에이전트에서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 80집 넘은 노모께서는 이것이 AI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쓰셔야 돼요. 근데 AI에서 작동되는 훨씬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KTX 표 취소하는 것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부탁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에이전트가 해결해주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로 뭐 얘야 시리야 또는 제미나이야 또 KTX 표 끊어놓은 거 저 취소해 줄래 그러면 내일자 뭐 부산 가시는 광주 가시는 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야 그럼 그거 취소해줘 그럼 취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지금까지 AI 산업은 AI 경제는 인프라스트럭처 경제였어요. 즉 고속도로를 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LLM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이 들어갔던 거죠. 네. 이게 다 도로 까는 거예요. 근데 도로 까는 사람들도 돈 벌죠. 현대건설도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누가 돈을 더 법니까? 현대자동차가 돈 더 벌잖아요. 즉 자동차가 위에서 다녀줘야 버스가 다니고 트럭이 다녀줘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류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의 이동이 편해지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서비스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하드웨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은 계속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고급 하이엔드 칩들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네. 도로도 우리 고속도로 경부하고 호남만 짓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확장도 하지만 계속해서 고속도로 짓는 것처럼. 그러나 고속도로의 부가가치는 뭐예요? 어떤 도로를 지어놨더니 하루 통행량이 100대인 도로하고 수십만 대가 있는 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수십만 대가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량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나오면서 즉 하드웨어인 칩에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도 돈을 벌었지만 돈을 더 많이 번 건 어딥니까? 여기에서 앱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토스를 하고 쿠팡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이러한 서비스 기업들이 AI 기반한 서비스 기업이 이제는 2025년에 많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도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두각을 보인다라는 건데 그럼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뜨거웠는데 2025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두각을 보일 텐데 엔비디아로부터 결국에는 AI 반도체 많이 사간 기업이 그 중에서 누군가 나타날 거잖아요. 네네. 누가 빛을 좀 많이 발휘할까요? 엔비디아의 칩에 2023년 기준으로 치면 아직 2024년 통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엔비디아 H100 칩을 H100하고 200 칩을 갖다가 43%를 사갔어요. 네. 4개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약 이 4개 기업이 AI에 투자하는 돈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까지 해서 약 2천억 달러로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은 거의 300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노바라는 이 LLM도 이번에 최근에 출시를 했죠. 늦게 시작했지만 아마존도 엔스로픽에 투자하는 걸 떠나서 완전히 그리고 트리티움이라고 하는 자체 GPU도 만들었죠. 구글의 TPU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의 칩을 굳이 안 써도 되게 그리고 엔스로픽에 클로드에 투자를 해주면서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엔비디아를 쓰는 이유가 칩도 좋지만 그 주변을 이걸 칩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작동시키게 할 수 있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잖아요. 이 쿠다를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써서 학습을 시켜달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마존에서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글 같은 경우도 TPU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제미나이 2.0 오늘 발표됐죠. 오늘 새벽에 2.0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쓰고 있으면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인텔의 의도는 실패했고 삼성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쿠다를 다 에서부터의 어떤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건 다 실패했거든요. AMD도 그건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아마존과 최소한 구글은 자체 내에서는 엔비디아에게 의존도 하지만 아직은 엔비디아의 칩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거니까요. 엔비디아의 칩도 쓰지만 이것이 워낙 수요 과잉에 의해서 가격이 높다 보니 자체 칩으로 가려고 하는 조금씩의 변화들도 아마존과 구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기업이 사실은 이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수익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또 나왔고 아마존 아까 말씀드렸던 칩에서부터 LLM까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얘기 주셔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트럼프 이후에 또 가장 뜨거웠던 테슬라랑 비트코인이죠. 야, 이제 비트코인 이거 털릴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가격이 약간 출렁이긴 했지만 지금도 가격이 뭐 1억 4천 뭐 원화 기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트코인 자산 좀 해킹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번에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호개하면서 10의 24승 해가 걸릴 계산을 여러분 10의 24승 해 이 열스가 걸리는 것을 단 5분 만에 해결했다.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계산 속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암호의 해킹이 대단히 쉬워질 수 있다. 기존의 암호 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블록체인의 암호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 비트하고 큐비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0 아니면 1이죠. 근데 큐비트 같은 경우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0과 1 비트는 결정론적으로 0과 1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확률론적으로 종이라는 겁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 있는데 즉 0일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1일 수도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데 문제는 그래서 이걸 큐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이걸 큐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0이라고 딱 찍는 순간 0이 아니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큐비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영하 200도 밑으로 내려준다든지 진공 상태로 놔둔다든지 그래서 이 큐비트 상태로 이 물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칩 안에 큐비트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구글이 내놓은 이 칩에는 105개의 큐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105개의 큐비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10의 24승 해가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든 이 블록체인의 암호 체계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름까지 여러분 저도 암기는 못하고요. 하나는 서명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암호 체계고 하나는 봉인을 하는 암호 체계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구글이 목표하라는 것은 지금 105개가 지금 들어갔지만 이거는 구글이 목표하는 건 2단계 수준이거든요. 구글이 6단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구글이 여기에 100만 개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언젠간 풀겠죠? 그럼 이게 1단계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암호를 푸는 데는 10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해요. 그럼 구글이 또 걸리면 이것도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암호를 뭔가 풀려올 때 자기가 새로운 암호를 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무한에 가깝게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무한에 좀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이렇게 풀리면요. 기존 암호 체계는 다 풀리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5 지금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지금 양자 칩으로도 모든 암호 체계는 다 풀릴 거예요. 금융권에.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금융권에 있는 암호 체계를 블록체인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위험하다 하니까 비트코인 이제 좋게 보신 분은 시중은행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위험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암호를 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많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필요한데 지금 105만으로도 지금 큐빗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100만이면 얼마나 고성능이겠어요.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그 모든 숫자를 다 합쳐도 그걸 갖다 단순간에 풀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있어야 블록체인의 1단계 암호화를 풀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보기엔 모든 시중은행들과 모든 지금까지의 암호 체계는 다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블록체인의 가능성이 훨씬
훨씬 더 저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간에 있어서 이것이 해체해서 블록체인 간의 존재 자체에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존 암호 체계가 다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기존의 암호 체계 자체가 다 붕괴될 수 있다면 이거를 개발을 뭐 미국 정부에서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초기에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국방 암호 체계도 다 뚫리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암호 체계가 다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회 대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하는 것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 수준에 맞춰서 언제쯤 국방이라든지 미국의 주요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의 암호 체계를 언제쯤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와 이거에 대한 상업적 개발은 국가 관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근데 구글에서 나중에 더 만약 개발하면 어쨌든 그 구글을 품고 있는 미국은 더 세계 강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암호 체계를 블록체인으로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리 예를 들자면 방어하는 방어막을 어떻게 칠 것인가 해서 블록체인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블록체인을 이렇게 암호 체계를 바꾸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가 이제 뭐 실물 화폐로서 기능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크립토가 이제 암호니까 이 크립토 이 화폐, 그런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이 화폐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겠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긍정적 영향을 전 미칠 거라고 보고 가격에 영향을 주겠네. 네, 긍정적인 시각들이 사회에 나타날 거고 국가마다 이것을 전략 자산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을 그러니까 크립토를 택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각가마다 다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이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국가마다 진지하게 크립토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만 하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작동에 암호라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암호도 그냥 해킹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암호 체계에 그러면 크립토를 어떻게 집어일 것인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집어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의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의 비트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록체인과 AI 전문가시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SEC 위원장 여기 다 이제 임명했거나 아니면 SEC 위원장이 이제 거의 지명이 거의 확정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패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트럼프 시대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할 텐데 트럼프 시대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략적 비축 자산과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고 트럼프 본인 이름으로 직접 후보 시절 얘기했는데 그 그림은 어떻고 트럼프 시대 코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럼프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크립토에서도 많은 선거 운동을 지원했는데요. 의외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지원하지 않고요.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을 도와줬어요. 특히 이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친크립토를 하는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 자금을 막대하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론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지금 하원과 상원에도 친크립토 진영이 머저리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진영이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 하원과 상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SEC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AI 짜르라고 하죠. 뭐 황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뭐 섹스가 임명이 됐죠.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되게 크립토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다 재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도 크립토에게 우호적이 되었다. 만약에 비축자산으로 가려면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조성되었다는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되게 좋아졌다. 그러나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러시아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도 이제 루블라가 이제 망가지는 것을 전쟁 때 보면서 크립토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비축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중국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한국에서 환율이 지금 붕괴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제 거래가 지금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국제 어떤 질서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비용을 절약하면서 빠른 속도로 국제 거래를 갖다가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비정상적이지만 그러면 이것이 잡히지 않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미국 환율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어떤 화폐 가치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면서 제도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하튼 한꺼번에 훅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은 친크립토적으로 제도가 다 바뀌는 것은 대단히 시간 문제이고 절차와 수순에 따라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행정 수장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법을 바꿔야 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저 그리고 근데 아까 전에 팔런티어도 얘기하셨죠. 메타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왜 이제 빅테크가 사실 MS,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근데 그중에서 테슬라는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셨다 얘기하셨는데 메타는 왜요? 저는 이제 롱 메타를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테슬라만큼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롱 메타를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은 우선은 요번에 지금 메타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은 순간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틱톡에 대한 금지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그 수혜주로서 이제 일종의 메타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메타의 펀다멘탈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메타는 지금 지금 애플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구글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메타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다 거잖아요.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미국 경신, IT는. 네, 근데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것은 AI에 의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메타의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던 때가 언제냐면 애플에서 서드파티 데이터를 못 갖고 가게 하면서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광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메타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그 당시에 회사 이름도 바꿨죠. 네,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버스트에서 뻘짓하면서 이 가격이 훅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효율성인 부분을 데이터가 없는데도 이 광고 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했냐? 메타가 AI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하면서 메타도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오픈소스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다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거기에 적용을 해서 광고를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개인정보에 기반하기보다는 AI가 그 사람이 콘텐츠 소비하는 경향들을 분석해가지고 바로 광고를 높이는데 이것이 광고 효율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메타의 광고 매출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광고 매출을 그러면 효율성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광고의 인벤토리,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증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콘텐츠의 양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에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좋게 보고 있어요. 릴스도 어느 정도 물론 다 틱톡을 모방해서 하는 겁니다만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했고요. 많이 안착했죠. 네, 그다음에 지금 메타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은 AI로 개인들이 예를 들면 강정수 옛날 찍었던 1년 전 사진을 자 이걸 한번 AI로 변형시켜서 이런 모습으로 한번 보여줄까? 이런 걸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AI가 뭔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거에 올렸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AI 변형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찍었던 컨텐츠로도 컨텐츠를 특히 저를 잘 못 만드는 저 같은 사람도 AI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더 올리게 되고 이러면서 컨텐츠가 AI에 의해서 훨씬 더 이용자들이 많이 생성하게 되는 거의 또 무료로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 메타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인벤터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즉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워칭만 하시는 분이 많은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제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광고 인벤터리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AI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AI가 이번에 세일즈포스에서 AI를 담당하는 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하고 메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기업의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지금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광고를 이제는 생성해 주는 그러니까 요즘은 광고주들이 메타에 결합을 하면은 메타 어드밴티지라는 것이 있는데 플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광고 소재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 메타의 광고주 중에 여러분 80%가 SMB입니다. 즉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이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고 이것도 비용인데 우리한테 광고하고 싶으면 이제 광고 소재는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가 바꿔줄게. 이것이 1차적인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별에게 어떤 연령대에게 어떤 관심대에게 이걸 노출시킬 것인가를 중간에 에이전시들이 다 대행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이 광고를 대행해줬는데 메타가 무료로 해주겠다. 우리 AI가 그것까지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메타가 만든 플러스 캠페인이라는 거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라는 서비스인데 이런 식으로 그걸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지금 저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고주들한테 프로덕트만 있고
중소기업 좋은 프로덕트만 있고 버젯만 이렇게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물건 판매까지 다 해주겠다. 근데 이제는 또한 AI로 솔루션도 만들어줄 건데 뭐도 만들어주냐? 여러분들의 CS 하시는 거 우리가 AI로 대신해주겠다. 여러분들이 회계사 처리하는 거 우리가 AI가 대신해주겠다. 여러분들이 ERP 하는 중소기업은 ERP 같은 거 비싸서 못 쓰거든요. 인사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에게 광고만 한다는 조건하에 여러분들도 기업이 대기업과 준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직원이 10명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다. 이것이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이 광고주들에 대한 락인 효과예요.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타는 계속해서 매출이 건강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메타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오리온 프로젝트도 그렇고 새로운 폼팩터,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그 스마트폰을 넘어서거나 스마트폰과 동행하는 새로운 폼팩터로서의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들, 이것이 초기에는 좀 실패하면서 이 퀘스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자꾸 메타버스로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패했었는데, 스마트 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AI랑 결합하면서 이 디바이스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들이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드웨어 시장으로서도 진출하는 것들이 의미 있게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많이 했는데, 물론 더 많이 했던 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했지만 메타도 적지 않게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과 구글은 클라우드망,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줬는데, 메타는 자기네들의 서비스와 자기네들의 AI 개발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해서는 AI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투자를 빚을 져서 한 거고 대출받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업이익률 가지고 한 거잖아요. 엄청난 AI 투자를 단일 기업으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AI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2025년, 2026년부터는 크게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효과가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세븐은 MS, 메타,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인데, 박사님 기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투자하고 계신 게 여기서는 아까 팔런티어를 빼고 이제 테슬라, 메타인 거면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걸까요? 저는 아마존도 되게 좋다고 봐요. 아마존까지. 한국에서는 아마존은 근데 아마존이 이번에 완전히 버티컬하게 AI를 통합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거대 언어 모델에서부터 칩까지, 아까 인프라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AI 인프라, AI 경제 인프라스트럭처는 맨 밑에가 칩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고, 그 다음에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면 이 아마존 이제는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구글도 물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구글은 성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구글에 대해서 항상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검색 시장의 변동입니다. 구글은 AI 지금 검색으로 변동을 가고 있는데, 과연 구글이 지금 한국에는 여러분 AI 오버뷰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90개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AI 오버뷰는 분명하게 구글 자체에게도 스스로가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분명히 잠식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경쟁자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퍼플렉시티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엔스로픽도 분명하게 검색을 시작할 거고요. AI 서비스를 갖고 있는, AI 챗봇을 갖고 있는 데서는 다 AI 검색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임지하고 구글의 CEO인 피차이가 CEO 인터뷰를 했는데, 구글 창립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글의 가장 큰 수익이 검색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서 오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위험성과 구글은 워낙 R&D 투자를 탄탄하게 해왔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든지 스스로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또는 그대로 TPU라고 하는 스스로의 GPU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투자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이렇게 믹스를 할 텐데 그렇게 하기는 못하는 건데, 조금의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MS랑 애플은 왜 이제 나쁘게 본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아마존, 여기 메타를 더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상승의 폭이 저는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왜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상승을 이미 했고 2025년 했고, 애플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많이 상승해서 지금 제가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즉 2배, 3배가 가는 기업을 원하는 건데, 애플이 지금 과연 무겁죠. 그러니까 2배 성장할 수 아니, 엔비디아도 좋은 기업이죠. 저는 엔비디아도 2, 3년 동안 계속해서 GPU 시장을 완전히 도미넌스 지배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지금 아마존이 자체 칩을 만들고 구글이 자체 칩을 만들어도 이거는 워낙 차지하는 시장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도미넌스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벌써
2배 이상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는 분기별로 주가는 20-30% 성장 가능하다고 봐요. 매출도 20-30% 성장할 거니까요.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질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동일한 돈으로 기회비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2배가 뛸 수 있는 시장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러면 이제 결국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 세상으로 가게 되면 IT 개발자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IT 개발자들은 그럼 요즘에는 미국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어느 회사에 막 가고 싶어요? 그게 그분들이 막 쏠리는 곳이 지금 AI를 막 가장 탑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우선은 개발자를 볼 때 개발자는 두 부류로 지금 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개발자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상황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개발자가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개발 수요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커서 AI라든지 AI 에이전트가 또 개발도 잘해줘요. 그러니까 생성 AI도 개발을 잘해줬지만 생성 AI는 이미 학습된 걸로 코딩을 해준다라면 AI 에이전트로 코딩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라이브러리를 자기가 연결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코딩의 완성도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자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고 정말 상위 개발자들만 네, 감독하고 관리해주고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발자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되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오히려 개발자의 수요가 계속 높은 것은 AI 관련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AI 개발자에도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LLM을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AI 정말 학자들인 거죠. 이런 사이언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 밀리언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연히 다들 가고 싶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대단히 높고요. 다 뭐 구글도 높고 구글 딥마인드, 이런 데는 정말 지금 많은 연봉을 주고 있어서 인재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프랑스의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이런 AI 기업들이 LLM을 만들고 있는 거대 언어를 만들어서 빨아들이고 있다. AI 서비스 업체는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이렇게 고연봉은 아니고, 하지만 AI를 잘 다룰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개발자들에 대해 선호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를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곳에서는 지금 가장 수요가 높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가 계세요. 오픈 AI도 한국 분이 계시고, 구글 딥마인드도 한국 분 계시고, 엔트로포기도 한국 분 계시고, 뭐 다 한국 분들이 가 계시죠. 문제는 한국 기업에 안 와서 그렇죠. 그게 가장 한국의 위험이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AI가 이제 주가도 그때도 미국은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AI 거품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제 이 시장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 그런 반대되는 의견들은 약간 좀 묵살되는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AI 업계에서 있으면서 상반기와 지금 이제 4분기 지금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네. 저는 AI 거품 맞다고 생각해요. 거품인가요? 거품 맞죠. 거품 맞죠. 근데 기술이 항상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철도도 옛날에 거품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도 분명하게 존재했었고, 구글의 대표인 피차이라든지 메타의 대표인 저커버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3분기 어닝콜 때 과소 투자,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 그래서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 과잉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과잉 투자했다라는 거잖아요. 과잉 투자를 했고, 예를 들면 세커이어 같은 벤처 캐피탈은 연구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AI에 글로벌리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올해 2024년에도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순수한 이 계산기를 돌려서 50%의 수익률을 소프트웨어는 내야 되니까 3천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3천억 달러면 50%의 수익률이면 6천억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1천억 달러도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천억 달러가 비었다. 이거 거품이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 갈래가 있죠. 거품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연착륙과 경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품이 터지면 경착륙을 하는 거고, 안 터지면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결론은 그것도 다 2025년에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즉 고속도로 다 났는데 차가 안 다니면 터지는 거죠. 고속도로 났는데 지하철을 뚫어놨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건 적자잖아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고, 회수가 심지어는 운영비용까지 더하면서 적자의 폭이 더 증폭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당연하게 파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손님들이 꽉 차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차서 통행 징수금 얻었더니 2, 3년 만에 투자비를 뽑아요. 이러면 해결되는 거라는 거죠. 내년에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경제에서 AI 경제를 진짜 완성시킬 거냐. 그걸 제가 좀 책에다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거품은 꺼지지 않을 거다. 거품은 형성되는 건 맞아요.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겠어요. 그래서 거품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시장이 특정 기술에 의해서, 특히 이러한 뛰어난 기술에서 형성될 때는 언제나 거품이 형성되어 왔다. 이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거품에 맞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AI가 뜨다 보니까 미국 주식, 미국 빅테크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AI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좀 없는지라 요즘 한국 반도체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삼성전자는 리더십이 부재란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저는 뭐 삼성전자를 좋게 볼 이유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의 그 퀄리티 테스트 네. 이걸 거의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엔비디아가 이건 봐주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퀄리티 테스트를 6개월을 해요. 그리고 퀄리티 테스트 통과해도 양산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하나의 기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TSMC가 지금 공장을 세계적으로 3군데를 더 짓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고 일본에 공장 짓고 있고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TSMC의 캐파시티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 즉 수요 과잉 시장에서 이 생산량을 갖다가 2배로 증가시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만큼의 HBM 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생산량을 뭐 SK 하이닉스가 그걸 대비해서 증가시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대단히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전망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저가형 메모리 시장, 뭐 이것이 고급 메모리 시장은 이미 중국에 곧 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가장 건강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부분을 이끌어 나갈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IBM 같은 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의미 있는 기업이지만 고만고만한 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사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 거겠죠. 그것이 완전히 더 반영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경영진들의 전면적인 교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환기 때는 반드시 수장을 엔지니어들이 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들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다 엔지니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전환기 때 창업하는 초기도 마찬가지고요. 전환기 때는 반드시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엔지니어 컬처가 삼성이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재무 컬처가 더 강하잖아요. 때로는 재무 컬처가 도미넌스를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21세기 초에 또는 20세기 말에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GE 기업, 재규일치식, 그 시했던 경영 방식. 그렇죠. 이게 다 흔히 하는 MBA의 붐을 일으키면서 CFO의 어떠한 힘들을 강화시켜줬던 거잖아요. 하버드 MBA. 네, 그러면서 어디가 문을 닫았습니까? GE가 거의 몰락하고 있고 이거 그대로 쫓아있던 보잉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대로 쫓아있던 IBM이 몰락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대로 쫓아있던 저 인텔이 몰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삼성이 대열에 앉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반드시 낀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다. 즉 인텔과 IBM과 보잉과 GE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정말 다시 회생을 하느냐 여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삼성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시간이 좀 됐고 이제 앞으로도 아까 전에 12월에도 내리고 내년에 내릴 걸 보시는데 금리 인하 시작하면 보통 성장률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AI 산업 현장에 계시면서 좀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되시나요?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갔을 때 또 하나 여러분 미국에서의 우리 거시경제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2조 달러까지 갔잖아요. 이자율이 높은 고임금 때는요. 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니까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거예요. 고금리인데도 경제가 보통 되게 좋게 어렵거든요. 근데 경제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부채가 결국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고금리에서 민간에다가 이자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민간으로 갔던 거고 이것이 투자에 대한 자금을 형성했던 거고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거고 이것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들이 넘쳐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자를 낮춘다라는 것은 기업에게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라든지 민간에게는 정부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특히 트럼프 취임 시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하가 12월에 이뤄지고 나서 1월 말 2월 말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중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만 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모시고 이제 오늘 AI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2025년 인공지능 AI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앞으로 AI 옥석 가리기는 점차 더 시작될 텐데 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 미국의 방산 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프라임 기업에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것도 전환되고 있다는 기업들 분명하게 방산 산업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테슬라가 또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만 하는 산업의 전환점이죠.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바로 옵티머스하고도 연결되니까 이것이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AI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군에서 신흥 산업군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상장이 되고 있는 건 스페이스X도 당연히 상장되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페이팔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스트라이프가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세계 3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1위가 스페이스X고 2위가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고 3위가 지금 이 스트라이프죠. 이 스트라이프가 지금 금융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미국에서 AI 커머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뭐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주 산업들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 가능한 로켓을 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로켓랩 같은 경우도 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재활용 가능한 이것들을 하고 자그마한 로켓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고 이제 중형 로켓에서 그것을 성공하느냐가 지금 실패하느냐 이것이 정말 주가의 모멘텀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도 좀 보시면서 폭넓게 미국의 산업의 변화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해가 되셔야 된다. 미국에도 테슬라 말고도 좋은 주들이 많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를 잃은 거죠. 저가 매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계속 구글은 잘 될 거고 아마존도 잘 될 거고 뭐 메타도 잘 되고 테슬라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김작가 TV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2025년을 맞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요 책 뭐 짧게 30초 이내에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얘기일까요? AI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예요. AI 경제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즉 인프라스트럭처만이 아니다. 이제 그 위에 쌓이는 경제가 더 큰 경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시대 방향이 AI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책 보신다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2025년에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용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